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되신 마지막 지지자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편의상 문재인 후보 지지자 문과,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 이과 이렇게 예. 참 공교로워요. 이과 문과가. 예,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은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문과셨어요? 이과셨어요? 저는 문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과가 되네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문과셨군요. 저도 문과입니다. 아, 문과셨구나.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예. 참 재밌네요. 네, 저는 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한번 해보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 이 토론의 취지가 그리고 또 선거법에도요. 그 후보를 비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자기 후보 자랑하고 비판도 내 후보를 내가 비판하는 그런 방식의 토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가장 좋은 점. 저는 정치인이 이전에 한 인간의 됨됨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학창시절, 또 그런 성인이 돼서 그 사람이 했는 말, 책, 그런 걸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런데 사람이 됐다 하는 것, 그 나름대로 내가 평가하는 게 그 기준을 보고 난 뒤에 사람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을 내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만큼 사람이 됐다 하는 정치인을 갖다 극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지지하는 거 첫 번째 스타트 시점은 그게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정말 좋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좋다 하기보다도 진실되고 그 강한 눈빛이라든가 그 외모를 보더라도 머리보다는 심장을 울리는 그런 어떤 그 호소력 있는 그 제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참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점에서 지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저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로 사람이 된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자, 우리 이과의 이재명 후보 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님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잘 읽고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은 그리고 그 시대가 나아갈 과제를 아주 잘 그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항상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그 분명해요.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왜 할 것이다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살아온 과정에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시대적 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분이 소년 노동자로서 남들이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공장으로 갔던 6년의 세월 그것이 그분의 가슴 속에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출마 선언문도 노동자로 있던 오리엔트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 과제가 적폐청산과 그다음에 이 사회 양극화 해소 이 양극화 특히 이 문제 그래서 서민들한테 절절히 그분이 겪었던 그런 것들이 그 서민 정책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닮은 듯 안 닮았고 반대처럼 느끼기도 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 매력은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매력은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마치 신이 뭔가 이렇게 완벽한 어떤 사람을 내려놓지 않고 두 사람이 합쳐야만 완벽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후보를 내려주신 그런 느낌이라 이게 뭔가 좀 운명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요. 혹시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서로의 의견에 동감하신다거나 좀 비판하신다거나 하실 지점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그 이과분이 하시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긴 합니다. 근데 좀 지난번에 한번 토론하는 과정을 갖다가 쭉 볼 때에 대단히 두 분이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이더라. 그 이야기를 갖다가 내가 무슨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사용한 용어, 단어, 다음에 낱말들 이런 것들이 거의가 사회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회과학적인보다는 인문과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프로치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말입니다. 귀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화법은 연역적입니다. 그게 달라요, 두 분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재벌들의 조세 문제 돼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순실이 국정농단 하는 화두를 끄잡아내면서 왜 A를 물었는데 A를 답하지 않고 자꾸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만 대답을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냐면요. 문재인 후보가 연역이기 때문에 A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B, C의 사안을 동원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걸 갖다 설명하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연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내가 볼 때는 그 논리학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토론을 할 때에 자꾸 연역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귀납을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 시간차가 빠져요. 연역이 더 길어집니다. 설명 자체가. 아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법과 어프로치가 다르다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론해 주세요. 네, 뭐 연역과 귀납의 문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차 토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2차 토론에서도 같은 화법이 진행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 토론에서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설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설하는.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이 토론에 대한 예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 바로 토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니까 후보자 간에 어떤 뭐 예의를 갖추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분별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토론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듣게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연역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앞에서 한참 그 좋은 얘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가 뭔지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좀 그 1차 토론 이후에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그 정치라는 것은 그 조세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어디다 쓸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어떤 정책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어디서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 문제가 잘 안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그 후보님께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서 나중에도 제가 다시 보기를 했는데 저도 심지어는 이 토론 전체가 준조세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 어떻게 막 공격하고 주고받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론이 좀 잘 안 됐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그 조세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법인세, 준조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간략하고 명쾌하고 국민이 좀 잘 알아듣게 하는 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다시 내가 귀납과 연역의 차이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귀납은 말입니다. 이게 한 중간쯤만 가더라도 대충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연역은요 끝까지 들어봐야만 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0대에 꼭 이재명 시장 같은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날 가롭고 말입니다. 숫자를 외우고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내 나이가 70이 넘는 순간에 그런 것이 논리만 가지고 다 커버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 자체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정책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노동 계급화시키는 그런 필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이라 하는 걸 집행할 때에는 말입니다. 그 노동자하고 자본과 노동이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이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가 토탈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맞대. 그게 좀 이게 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 그 일은 맞습니다, 다. 그 점을 갖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말은 맞다는 거에 네, 말은 고맙습니다. 맞아요. 내가 50대 그랬으니까. 제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실제로 온라인상의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 분명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간질 세력도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보면 그 정도의 싸움은 안 되고 사실 얼굴 마주보고 이런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이해되는 구석들이 보여요. 그럼 싸울 일이 없고 결론적으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분은 결성에 가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 감정이 너무 상하게 되면 그 정권교체 시너지가 안 날 거라는 그 취지하에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취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토론도 아주 훌륭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두 분들의 태도가 참 좋으세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재밌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이분은 좋아하긴 하는데 이분 좀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아마 같이 살았으면 고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스로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이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좀 많이 안 보여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패션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들 용어로 구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동화를 신어서 전 좋아했어요. 아, 운동화 아주 발랄하고 젊고 좋다 그랬는데 운동화를 신고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 색깔이 또 넥타이의 이 넓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요즘 좀 아주 이렇게 좀 플래시하지 않고 좀 그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패션이 보면 뭔가 좀 밸런스가 좀 덜 맞는다. 이거 김혜경 여사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김혜경 여사님은 아마 지금 거의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자세도 보고 또 서서 이제 걸어가실 때도 몇 번 봤는데 그분이 이제 팔이 약간 굽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세가 약간은 남들보다는 약간 불안정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패션 감각이 좀 덜 사는 것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이제 좀 본인이 약간 강했나 싶거나 또 이러면 약간 웃음이 굉장히 가볍게 나오세요. 예, 웃음이 하하하 이렇게 나오시는 거나 또 시작하기 전에 약간 뭐 긴장 푸실 때도 그렇고 그런 그 웃음 소리가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아, 저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호감도가 좀 떨어질 텐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우려하게 됐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 찾아내셨네요. 경박과 천진난만 사이. 네,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측면도 네. 있고 약간 가벼워 보일 수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는 크게 제가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네거티브적 요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통 가정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아주 극빈한 가정에 아주 극빈한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 성공한 그야말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입지전적이기도 하고 아주 극빈한 과정에서 아주 모두가 다 어려운 가정 형제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이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죠.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개천에서 난 마지막 용. 이런 그렇죠. 느낌의 뭐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건 간에 단점을 찾아오시는데 남들이 들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디테일한 거 찾아오셔가지고 재미는 있네요. 그런가요? 웃음소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문과. 또 나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을 갖다가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적인 스피치를 할 때는 연역을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합니다.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단어의 배열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광주에서 호남인들이 지지하지 않겠다면 저는 은퇴하겠다. 그때 가벼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바꿨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재인 후보는 자기는 지금 현재 호남에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다. 호남의 지지율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은퇴하겠다 하는 말 나중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뒤바꿔버리면 순서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길게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배열 순서를 잘못 두면서 발생하는 오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스테이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튼 충분히 이해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를 중간에 막 꺼내버리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런 부분에 막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는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거기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뭘 갖다 얘기하면 반저하냐 말입니다. 그래, 그 점에서 나는 문재인 후보가 그 이외에는 크게 결정적인 흠이 없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물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틀어도 문제 안 나서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은 제일 마음에 후보를 갖다가 문 후보를 마음에 들어하는 몇 개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전사가 내 체질이 맞더라. 그건 아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3년이 인생의 공백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얼마나 열정 다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맞더라 하는 거. 그럼 완전히 내가 새로운 남자. 예.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내 후보의 단점 말씀하신 시간이니까 은근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단점이 없다고 그래. 단점이 없다고 나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걸 그랬습니다. 단점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근데 그런 지점은 있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야권에 나오신 분들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하지만 최소 저는 문과 이과 문재인 이재명만큼은 어떤 식으로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단점들이 장점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들 하실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작업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그렇게 후벼 파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서로 상대 지지자들의 지지를 우리 쪽이 득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큰 단점으로 보시지 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장점이 이만큼 더 있어라고 서로 장점 자랑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포지티브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두 분의 그 사실상 단점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 그렇지만 말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하셨고요. 패션과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떤 후보가 결선에 나갈 것이다고 예측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상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역전을 한번 노리는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정말 강력한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공약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정적인 한 장면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에 원래 지지해왔던 당의 후보니까 찍어줘 이렇게 시작하는 투표가 언젠가는 야, 저 사람 정치인으로 좋아하는 그게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열성적 지지로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드려보는 거거든요. 우리 문과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그때 백원우 의원이 튀어나가면서 살인마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래가 좀 어수선했을 때에 그 문재인 후보가 그 앞에서 꼿꼿이 사과하던 그 장면 상당히 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난 뒤에 그때 여러 가지 그 타살설도 나오고 있을 때에 그 문재인 후보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정리를 했는 것으로서 이제 그 모습이라든가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다. 그만큼 한 인간을 보정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점차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내가 지지하는 걸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운명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좀 살아갔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뭐지 시기한을 주시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도 뭐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됐다는 부분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어떠실까요? 네, 저는 그 성남에 살다 보니까 뭐 쭉 이렇게 지켜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좋아하고는 있었는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볼 때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이 나고서 사실은 이 국정원이 의심될 만한 소지가 많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이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야당의 국회의원들, 뭐 대표진급들 뭐 해서. 근데 이 문제를 일개 시장인데 이거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정원 등 건드리는 건 사실 상당히 피하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시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킬레스건을 이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종북몰이 당하고 막 이러면서 종북은 일종의 종북행위는 정신병이라면 종북몰이는 이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금기를 하나씩 깨나가는데 최근에는 또 사드 문제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미국을 향해서도 거의 미국에 대항하는 거는 거의 금기인데 이런 금기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모습에서 제가 아주 지금 이 엄청난 이 혼란기에 딱 맞는 인물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카페트인 그 지지자 모임 한번 한 적 있어요. 카페트인이라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 친구들 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연설에서 본인이 죽을 각오로 아엔드의 용기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돌파해 나가겠다. 그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나서라라고 하면서 정말 그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쭉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일시적으로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서 자기 그 신념의 기초에서 그 부르짖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시대에 맞는 시대가 아주 평화로웠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아주 정말 딱 맞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인가 11살 네, 차이가 그렇죠. 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나이 차이 가는 그것이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덜므로 인해 가지고 좀 지혜 가는 것이 지식도는 지혜 가는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하는 이야기의 전 부분을 다 허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만 달리하는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어떤 부분에서 그 한국 정치사에서 예를 들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30년하고 다시 전두환, 노태우 10년, 40년, 그다음에 이명박은 50년입니다. 네. 그 50년 동안에 쌓여왔던 적폐가 한 번도 청산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이 말입니다. 정권을 갖다가 최소한 한 30년, 40년 장기 집권 플랜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이 장유 유수랄까 나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박원순 후보 나는 세 번째 정도에 한 60대 들어갔을 때에 이재명 후보가 순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받던 다치를 받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처를 안 씌우고 지금 바로 경쟁을 해본다 할 것 같으면 그 민주당에 그렇게 많은 인재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국의 소위 수구 기득권 보수 세력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뭉치기 시작하면 한 30% 정도의 표는 얼마든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버리면요. 내가 대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K를 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볼 때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원로급들이 공개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내부 정리를 갖다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볼 때. 그리고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대학생들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나오셨는데 오늘이 가장 그 심도 있는 토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문과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각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세요. 역시 그게 연륜인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고통의 온라인에서는요 이재명 꺼져, 뭐 문재인 꺼져 이 느낌인데 요런 그 순서를 지켜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권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봐서 오히려 감동이에요.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이재명은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시고 알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새가 날아든다 초창기부터 해독 주스로 화제가 됐던 명인 힐링푸드 대표 김범진입니다. 저희 명인 힐링푸드는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으며 자연 그대로 식품을 만들어 인간의 소망인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최고의 히트 상품인 청아야채, 하루야채를 비롯하여 당뇨에 도움이 주는 당 스마트백 등의 상품이 지금도 새날 애청자님들 덕분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함께 해주시는 소비자님들을 배신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성껏 잘 만들겠습니다.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해주세요. 식사하고 나면 배가 빵빵해질 때, 화장실 갔다 와도 또 가고 싶어질 때, 화장실에서 이를 보면 주르륵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오만디 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 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판매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만디 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드셔보신 분들이 직접 올린 사용자 후기가 500개가 넘습니다.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 환입니다. 오만디 환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5만원 할 때 5만, ABCD 할 때 D, 합쳐서 오만디 환입니다. 오만디.co.kr 070-4686-4287 공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후보 공약 중에 최선의 길거리 지나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 문재인 찍어, 이재명 찍어 하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공약 2가지 3가지도 괜찮습니다. 문과부터 가겠습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 나는 그 공약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이건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70% 정도가 우리가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내수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상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니시어티브를 지으면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다음에 또 특히 정치, 경제, 국방 분야의 이 정책들을 가는 거는 이게 외세의 힘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자주권을 갖다 발동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기껏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교육 부분이라든가 문화 부분, 체육 부분 이거는 타자의 관습 없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세 개 분야, 국방이라든가 이런 분야나 경제라든가 정치 분야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북한을 먼저 가겠다 하는 거는 김대중 노무현 이미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갖다 설득하면서 적어도 핵을 갖다가 더 이상 실험하지 않고 여기서 동결시키는 작업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먼저 말입니다. 북한을 가야만 됩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게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국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정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엉터리한 나라가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자기네들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에 가가지고 소위 말하면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남북 연방제라든가 3단계 통일론이라든가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해가지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는 그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이 제일 마음에 들고 나머지 기타 정책하는 거는 말입니다. 속 시원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인 플랜, 중기의 플랜, 단기의 플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힘이 들 뿐더러 잘 실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확하게 기분 좋게 그냥 막 남발하면서 되느냐 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건 과거에 다 그리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점에 대한 반론은 어떤 게 있냐면은 탄핵이나 촛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적폐가 쌓여 있을 때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닐 때 우리식 속된 표현을 하면 싹 쓸어도 된다는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예전의 적폐가 반복된다는 그런 반론이 있어요. 그 계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좌회전 할 때도
급격하게 유턴을 해버리면 안 되고 서서히 잘 좀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다. 급격하게 해버리게 되면 반드시 반동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로비스피에르라든가 단톤, 라마 단톤 이런 사람 노래 못 갔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나폴레옹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화성화 비싸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때 마이앤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자유전은 위험하다. 그리고 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미국의 중남미, 다음에 니카라과, 에콰도르, 다음에 타이티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말입니다. 자객단을 보내가지고 정권을 뒤엎고 해줬습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원연명스러워요. 극단적인 말입니다. 좌회전 가는 거. 사드는 물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슬로우 앤드 스테디로 좀 바꿔줘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꾸 선동하듯이. 그러니까 우리 문과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네요. 현실적인 개혁. 사실상 막상 해보면 그게 그렇게 개혁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에 대한 그 통일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과에 네, 이재명 그 후보는 이 시대에 딱 필요한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분명한데 처음으로 하겠다라는 일이 바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분명하게 해내겠다. 그래서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적폐가 또 청산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겠다. 물론 뭐 다른 후보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나 아주 철저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약 중에서 그거는 깔고요. 공약 중에서는 저는 그 노동권 강화, 노동자의 몫을 늘리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그때 그 도표에 보면은 자산의 1.9%를 국민 절반이 하위 절반이 1.9%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혁명이 안 일어나도 이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그 자산 불균형 상태 그런 상태 1.2% 이내로 50%의 국민이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아웅바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바로 억강부양. 다시 말해서 재벌이 모든 것을 다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이 재벌의 이 독점적 체제, 이 재벌 황제 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그다음에 그 재벌에게 부과하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약자에게 나눠줘서 또 그 기본소득도 일종의 그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줘서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못 쓰고 지역의 자영업에서 돌게 그래서 지역 자영업을 활성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한 정책을 내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부분에서도 부당 근로 그러니까 법정 근로 이외에는 1.5% 그 150%를 지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최대 그 노동시간 이상은 또 못하게 해서 그러다 보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그 방향이 무엇보다도 그 노동과 서민과 그다음에 서민 경제 활성화 국민 쪽에다가 이게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렇다고 재벌을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재벌 체제를 해체해서 가문 체제를 해소해서 이 기업이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갖는 투명한 기업으로 또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우려 사항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그 기억에 남고요. 또 가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든 정책들이 다 좋긴 한데 사드가 도입돼서 미중 분쟁이 가속화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미중 분쟁에 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가 완전히 휘말려 들게 되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 모든 공약이 다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급반전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아마 집권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밝혔듯이 사드는 이것이 우리 운명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나중에 전략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럴 사항이 아니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사안 자체는 운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합방되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냐.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드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이것은 막아야 되는 이런 사안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말씀하신 재벌개혁 부분 같은 거요. 예. 구호는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벌개혁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벌개혁이 된다면 상당히 약간 초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반론도 사실 있어요. 세력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이 재벌개혁해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법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시장님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해요. 잘하세요? 네. 시장 할 때도 소수파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일단 그 노동경찰을 늘려서 그 노동을 감시하는 그래서 노동 시간에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단속을 할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벌 자체가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공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하고 그걸로 안 되는 부분에서는 국회에다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시네요. 좋아하시는 이유들이 뭐 그렇게. 그런데 잠깐 네. 고집에 대해서 내가 근데 그건 이재명 시장님 그 후보님이 혼자서 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에 얽히고 섞이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벌 이야기 필요하지만서도 그 프로세스의 순수를 정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재벌들 해외에 있는 경우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조져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난 뒤에 다음에 재벌에서 현재 우리가 이게 심한 그 소득 차이라는 이거는 단시일 내에 조정이 안 되고 전부 다 완만한 과정을 다 밟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동이 별로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거 좀 맞아요. 네. 이 토론 보니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중년과 장년의 어떤 토론인데 아마 중년이신 분도 현실에 가면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 같아요. 나이를 보면 70대 노년층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나오시니까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는 되게 묘한 어떤 착시 현상이 있고요. 아마 문재인 이재명 후보도 그런 식의 비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이에 맞는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사실상 10살 조금 그 비슷한 정도 차이 나시죠? 네. 딱 그 정도의 개혁성을 보여주고 한쪽에서는 그 정도의 경륜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문재인은 문재인답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은 이재명답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 시장이 문재인 후보처럼 지지율도 더 약세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현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다면 지지를 오르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유치에 맞게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지점이 제일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해보면서는. 상대 후보의 부러운 공약.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시면 상대 후보의 이 공약을 꼭 가져다가 썼으면 좋겠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공약을 갖다 쓰는 건 한 당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지금 상대 후보의 부러운 공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과부터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의 부러운 공약은, 우리 이 시장님이 좀 먼저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 이거 매번 나오네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좀 하나 추가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캠프에다가 얘기할 수는 없고, 치매 국가 책임제인데 중증 정신질환도 같이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참 좋다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참 좋았어요. 치매 국가 책임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 청사의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청와대를 국민한테 개방하고 북악산과 정부 청사 시대를 열겠다. 거기에 집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 참 좋다. 권위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무적이잖아요. 청와대가 비서동하고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차로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비효율성도 있고 단지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이라는 위치 자체가 이 보안 문제라든가 신변의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좀 보완된다면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 참 좋다. 저는 그 공약 나왔을 때 처음에는 좋았고요. 네. 두 번째는 발언은 안 되겠다였고 네. 어쩌면 세 번째는 공약은 지키기 힘들겠다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경호 문제가 가장 크고. 경호 문제가 그렇죠. 그게 엄청 커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음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누가 준다 그러면 마음만 받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게 꼭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네.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바로 지금 대선 다음 날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공약 지켜라 왜 청와대에 사느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다 나와야 돼서 공약 지키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저는 근데 그게 그 생각이 왜 좋게 딱 느껴졌나 하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그 성남시청 엄청난 그 큰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원래 시장실이 맨 옥상층에 엄청나게 큰 아방궁 시장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주민들한테 도서실로 바꿔주고 자기는 2층에 조그만 사무실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연관돼 가지고 이게 그러네요. 엄청 좋게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문과로 갈게요. 이재명 시장의 공약 중에 좋아 보이는 거. 제가 말입니다. 네. 공약하는 부분, 정책 부분 이런 부분은 말이야 옛날에 나도 제가 막 따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난 비중을 안 둡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에 그것은 담대한 용기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좋아든 우든 간에 정책에 있어서는 한 집권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유권자들은 뭘 보고 찍느냐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 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급진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다면 망원경을 볼 것이냐 현미경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그 눈 자체가 자세와 태도가 하는 것이 오히려 철학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많이 남발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우선순위 지금 5년간 집권한다고 해봐야 시간이 막 걸리기 때문에 몇 개 제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갖다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그게 안 풀려가요. 그냥 국민들 갖다 확 했다가 나중에 딱 볼 때는 당신 뭐 했느냐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인데 심지어 DJ도 그런 이야기를 평가가 나왔고 노무현도 그런 평가가 나왔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과잉화되는 사태가 별로 좋지를 않고 실질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성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정책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책과 그다음에 이재명 정책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지점도 있죠. 국민들한테 나 대통령 할래. 그럼 대통령 하면 뭐 해줄 건데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회가 지금 단순한 문제는 사실 아니고 뭐 하나 푸는데도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때처럼 이거 해! 딱 하면 세상의 모든 게 풀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공약을 챙기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약을 분야마다 공약을 해놓으면 나중에 대통령 된 자가 까먹더라도 공약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랄까 복지랄까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문과 어르신께서는 사실은 뭐 공약이 아니라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도 공감하고요. 단순하게 공약만 걸어서 좋은 말로만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실천의 의지의 문제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공감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 문과 어르신께서 이재명 공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대충은 알죠.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좋아하는 내 후보의 내각 속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지금 박근혜 씨가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2달 금방 가거든요. 금방 가요. 2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그 대통령이 되는 내 후보자인 내가 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의 내각에 꼭 밀어놓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어떤 인물이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문과부터 가겠습니다. 뭐 섀도우 캐비넷 뭐 그런. 네, 그렇죠. 우리끼리 만드는 거죠. 재미담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박원순 시장하고 이재명 시장을 갖다가 그 픽업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그분들을 갖다가 아직 문재인 후보도 그 민주당의 사람들을 갖다가 키우겠다 하는 그런 걸 비대위도 했고 하기 때문에 뭐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라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 분이 잘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적폐청산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개혁하는 데서는 뭐 윤석열 씨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이제 픽업이 필요하고. 윤석열 검사는 어디에 적합할까요? 뭐 이게 이제 검찰총장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나는 충분히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아마 픽업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팀들 보면 드림팀이라는 소리 나올 정도의 장관들만 봐도 막 행복해지는 그런. 일단 윤석열, 이재명, 박원순 이렇게 이야기 호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거로 갈게요. 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서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 동의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총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실무적으로는 정말 꼼꼼하고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박주민 의원이 좀 국정원장을 맡아주면 어떨까? 저는 좀 파격적으로. 어떤 분은 문과 쪽에서는 지난번에요. 이재명 시장을 국정원장 시키는 건 어떨까? 그건 이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겸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물론 경력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의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 최초로. 왜 그래도 김종대 의원은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는 이름이 김종대 이렇게 해서. 종합대학. 네. 자, 그리고 우리 손석희 사장이 KBS 사장으로 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될 가능성이 사실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국민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좀 이게 팟캐스트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세대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개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볼 때는 뭐가 하면 첫 번째는 지연, 혈연, 학연, 종교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이게 법 바깥에서 놀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심한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 나중에 이제 불편하시면 편집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발언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스카이 가는 대학, 그 플러스 육군사관학교 여기 출신들이요. 오늘날 한국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그 원흉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는 공헌보다도 폐악질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행정, 사법, 언론, 금융, 안보 이 부분에서 다 망쳐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출신입니다. 아시죠, 다?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대구 출신이면서 대구 출신도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 출신들보다는 차라리 중간급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갖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저도 스카이 출신입니다. 다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대구에서도 대사 있는 사람도 있고 판사 다 있습니다. 있는데요. 20대 중반에 고시만 되어버리면 스스로 자기가 완성됐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행정, 사법, 그다음에 언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한 80%가 사회과학 출신입니다.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학 출신이라고요. 그런데 20대에서 사회과학 전공에 고치됐다 한들 인문과학책을 갖다가 역사책이라든가 다음에 또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책 인문과학을 들어가다 끊임없이 읽어 나가야만 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래야지만 중심이 맞아 들어갑니다. 인간으로서. 그런데 아무도 안 읽어요. 완성됐다 하는 책을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김기주의가 나오고 우병우가 나오고 조윤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사회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회학과 인문과학이 어떻게 동시에 인간에서 그걸 갖다 밸런스를 잡아내느냐 하는 대단히 그게 교육 문제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도 안 건드려. 대한민국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라든가 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눈을 못 돌리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논리학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막 근데 대표님과 하나만 이야기하고 논리학에 보겠다면 이제 3단 논법이라든가 변정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간단한 예를 안 들면 말입니다. 이게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물은 불을 끈다. 고로 산소와 수소는 불을 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폭발해 본다고. 그래서 3단 노법을 갖다가 너무 분해를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숫자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부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알게 모르고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화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희망에 가는 그렇게 안 하고 기본적으로 전체를 묶고 내는 데서는 약간 신비한 부분,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줘야만 돼요. 따지지 않고. 매직 파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폭넓게 신학을 공부하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교육되고 또 하나 내가 하는 이야기는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로만 가지고 입으로만 가지고 서구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심장하고 혈액순환은요. 동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양적인 머리와 동양적인 심장이 모순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나는 말을 서양에서 뭐 이렇게 교육받아 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걸 파보면 예를 들면 진중거이라든가 일단 유시민이라든가 하는 것들은요. 난 그 사람들 말을 안 믿어 잘. 믿지는 않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찰을 해야 받는다 하는 거죠. 동남아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이제 뭐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는 건 또 이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과 분께 비슷한 시간 드려야죠. 저는 이재명 시장님은 딴 거 말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듣게 이게 헷갈리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걸 하며 이걸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걸 해서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논점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분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돼서 나한테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것을 잘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분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질문을 물어도 비슷하게 거의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리가 충분히 잘 돼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이 자기 속에서 충분히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이고 실천할 방안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재명 시장님이 그 말을 잘한다, 사이다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이재명 시장님은 사이다가 아닙니다. 사이다는 그냥 말을 시원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지만 그게 실현될까? 이런 게 남을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은 말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철저하게 서민과 노동자 그다음에 국민의 자주권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다 이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치인이 말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잘 내놓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의 방향이 항상 서민과 노동자 편에 있다. 편이라고 그래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에 있어서 이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항상 따뜻함과 뜨거움이 묻어나 있어요. 열정이.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시장님이 좋고요. 그래서 또 추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언어가 명쾌하고. 뭐 두 분 토론 잘하셨고요. 박근혜 탄핵 인용 결국 파면되는 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떠올랐어요. 네, 저도. 뭐 당사자 가해자였던 이명박보다는 박근혜가 그 시대를 그 세력들의 정말을 만들어주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사실상 이 대선 국면에서의 밖으로 전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어쩌면 노무현에 대한 복수가 속에 저는 깔려 있다라고 좀 보는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어요. 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갚아줄 것이냐 그게 피냐 아니면은 또 다른 실력이냐 인간미냐 저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과 문과 두 분이 지지하는 그 두 후보들에도 노무현의 그림자가 저는 있다고 봐요. 노무현을 닮은 사람과 노무현의 친구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어쩌면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돌고 도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토론에서가 아니고 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목소리들이 최소한 정치권에 전달이 돼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달라요, 본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하면서 재벌들의 조세 문제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순실이 국정농단 가는 화두를 잡아내면서 왜 A를 물었는데 A를 답하지 않고 자꾸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만 뭐 답변을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냐면요. 문재인 후보가 연역이기 때문에 A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B, C의 사안을 동원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그걸 갖다 설명하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연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점을 내가 볼 때는 그 논리학을 갖다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토론을 할 때에 자꾸 연역으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귀납을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 시간차가 빠져요. 연역이 더 길어집니다. 설명 자체가. 아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법과 어프로치가 다르다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론을 주세요. 네, 뭐 연역과 귀납의 문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1차 토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2차 토론에서도 같은 화법이 진행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1차 토론에서 명확하게 가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설만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설하는. 근데 저는 이제 토론이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이 토론에 대한 예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잘 알아듣게 하는 것이 바로 토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그러니까 후보자 간에 어떤 뭐 예의를 갖추냐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분별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토론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듣게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연역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앞에서 한참 그 좋은 얘기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가 뭔지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좀 그 1차 토론 이후에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굉장히 그 정치라는 것은 그 조세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어디다 쓸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어떤 정책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어디서 걷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 문제가 잘 안 드러난다는 것이 이제 이재명 그 후보님께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서 나중에도 제가 다시 보기를 했는데 저도 심지어는 이 토론 전체가 준조세 문제가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 어떻게 막 공격하고 주고받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론이 좀 잘 안 됐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그 조세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법인세와 준조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간략하고 명쾌하고 국민이 좀 잘 알아듣게 하는 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다시 내가 귀납과 연역의 차이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귀납은 말입니다. 이게 한 중간쯤만 가더라도 대충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연역은요 끝까지 들어봐야만 됩니다. 그 차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0대에 꼭 이재명 시장 같은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날 가롭고 말입니다. 숫자를 외우고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넘는 순간에 그런 것이 논리만 가지고 다 커버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 자체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정책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노동 계급화시키는 그런 필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책이라 하는 걸 집행할 때에는 말입니다. 그 노동자하고 자본과 노동이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에 놓이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가 토탈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은 맞대. 그게 좀 이게 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 그 일은 맞습니다, 다. 그 점을 갖다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말은 맞다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예. 내가 50대 그랬으니까. 제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실제로 온라인상의 일부 극성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양쪽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분명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간질 세력도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보면 그 정도의 싸움은 안 되고 사실 얼굴 마주보고 이런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어떤 이해되는 구석들이 보여요. 그럼 싸울 일이 없고 결론적으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한 분은 결성에 가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
감정이 너무 상하게 되면 그 정권 교체 시너지가 안 날 거라는 그 취지하에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취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오늘 토론도 아주 훌륭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두 분들의 태도가 참 좋으세요. 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재밌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이분은 좋아하긴 하는데 이분 좀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도 아마 같이 살았으면 고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스스로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이과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이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좀 많이 안 보여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패션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를 우리들 용어로 구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운동화를 신어서 전 좋아했어요. 아, 운동화 아주 발랄하고 젊고 좋다 그랬는데 운동화를 신고 양복을 입었는데 넥타이 색깔이 또 넥타이의 이 넓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요즘 좀 아주 이렇게 신선한 좀 플래시하지 않고 좀 그랬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패션이 보면 뭔가 좀 밸런스가 좀 덜 맞는다. 이거 김혜경 여사의 문제인데요. 그런가요? 김영경 역사님은 아마 지금 거의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앉아 계실 때 이렇게 자세도 보고 또 서서 이제 걸어가실 때도 몇 번 봤는데 그분이 이제 팔이 약간 굽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세가 약간은 남들보다는 약간 불안정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패션 감각이 좀 덜 사는 것 같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이제 좀 본인이 약간 강했나 싶거나 또 이러면 약간 웃음이 굉장히 가볍게 나오세요. 예, 웃음이 하하하 이렇게 나오시거나 또 시작하기 전에 약간 뭐 긴장 푸실 때도 그렇고 그런 그 웃음 소리가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아, 저거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호감도가 좀 떨어질 텐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우려하게 됐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거 찾아내셨네요. 경박과 천진난만 사이. 네,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측면도 네. 있고 약간 가벼워 보일 수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는 크게 제가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네거티브적 요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보통 가정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아주 극빈한 가정에 아주 극빈한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게 성공한 그야말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입지전적이기도 하고 아주 극빈한 과정에서 아주 모두가 다 어려운 가정 형제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이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죠.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개천에서 난 마지막 용. 네,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건 간에 단점을 찾아오시는데 남들이 들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디테일한 거 찾아오셔가지고 재미는 있네요. 그런가요? 웃음소리.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자,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문과. 또 나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그 허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택되신 마지막 지지자분들. 자, 그러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편의상 문재인 후보 지지자 문과,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 이과 이렇게 참 공교로워요. 이과 문과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은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문과셨어요? 이과셨어요? 저는 문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과가 되네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문과셨군요. 저도 문과입니다. 아, 문과셨구나.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예. 참 재밌네요. 네, 저는 또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한번 해보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 토론의 취지가 그리고 또 선거법에도요. 그 후보를 비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자기 후보 자랑하고 비판도 내 후보를 내가 비판하는 그런 방식의 토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과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문재인 후보의 가장 좋은 점. 저는 정치인이 이전에 한 인간의 됨됨을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 학창시절, 또 그런 성인이 돼서 그 사람이 했는 말, 책 그런 걸 먼저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됐다 하는 것, 그 나름대로 내가 평가하는 게 그 기준을 보고 난 뒤에 사람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책을 내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만큼 사람이 됐다 하는 정치인을 갖다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지지하는 거 첫 번째 스타트 시점은 거기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정말 좋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좋다 하기보다도 진실되고 그 강한 눈빛이라든가 그 외모를 보더라도 머리보다는 심장을 울리는 그런 어떤 그 호소력 있는 그 제스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참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점에서 지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저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로 사람이 된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자, 우리 이과의 이재명 후보 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이재명 후보님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잘 읽고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은 그리고 그 시대가 나아갈 과제를 아주 잘 그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항상 입장을 이야기할 때 그 분명해요.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왜 할 것이다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살아온 과정에서 이 시대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이 이 시대적 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분이 소년 노동자로서 남들이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공장으로 갔던 6년의 세월 그것이 그분의 가슴 속에 너무 깊게 각인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출마 선언문도 노동자로 있던 오리엔트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의 어떤 시대적 과제가 적폐청산과 그다음에 이 사회 양극화 해소 이 양극화 특히 이 문제 그래서 서민들한테 절절히 그분이 겪었던 그런 것들이 그 서민 정책에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이 참 좋습니다. 닮은 듯 안 닮았고 반대처럼 느끼기도 하고 근데 가장 첫 번째 매력은 아까 말씀하신 두 분의 매력은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마치 신이 뭔가 이렇게 완벽한 어떤 사람을 내려놓지 않고 두 사람이 합쳐야만 완벽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후보를 내려주신 그런 느낌이라 이게 뭔가 좀 운명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요. 혹시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서로의 의견에 동감하신다거나 좀 비판하신다거나 하실 지점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그 이과분이 하시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난번에 한번 토론하는 과정을 갖다가 쭉 볼 때에 대단히 두 분이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무슨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는 사용한 용어, 단어, 다음에 낱말들 이런 것들이 거의가 사회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회과학적인보다는 인문과학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프로치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말입니다. 귀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화법은 연역적입니다. 이 후보가 그 앞에서 꼿꼿이 사과하던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난 뒤에 그때 여러 가지 그 타살설도 나오고 있을 때에 그 문재인 후보가 나서가지고 그리고 정리를 했는 것을 그냥 그 모습이라든가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노무현 친구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친구 노무현이다. 그만큼 한 인간을 보정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점차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으로 내가 지지하는 걸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운명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좀 살아갔다 하고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여기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뭐 시기한을 주시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서도 뭐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됐다는 부분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과는 어떠실까요? 네, 저는 그 성남에 살다 보니까 뭐 쭉 이렇게 지켜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좋아하고는 있었는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다.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볼 때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이 나고서 사실은 이 국정원이 의심될 만한 소지가 많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이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야당의 국회의원들, 뭐 대표진급들 뭐 해서
근데 이 문제를 일개 시장인데 이거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정원 등 건드리는 건 사실 상당히 피하잖아요. 예. 근데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발언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시장직이 날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엄청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킬레스건을 이 사람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종북몰이 당하고 막 이러면서 종북은 일종의 종북행위는 정신병이라면 종북몰이는 이거는 범죄 행위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금기를 하나씩 깨나가는데 최근에는 또 사드 문제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미국을 향해서도 거의 미국에 대항하는 거는 거의 금기인데 이런 금기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모습에서 제가 아주 지금 이 엄청난 이 혼란기에 딱 맞는 인물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카페트인 그 지지자 모임 한번 한 적 있어요. 카페트인이라고 카카오 스토리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 친구들 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했는데 거기서 그 연설에서 본인이 죽을 각오로 아엔드의 용기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돌파해 나가겠다. 그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나서라라고 하면서 정말 그 가슴 속에서 복받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런 쭉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일시적으로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속에서 자기 그 신념의 기초에서 그 부르짖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시대에 맞는 시대가 아주 평화로웠다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아주 정말 딱 맞는 인물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맞습니다. 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인가 11살 네, 차이가 그렇죠. 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나이 차이 가는 그것이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정말로 나이가 덜므로 인해 가지고 좀 지혜 가는 것이 지식보다는 지혜 가는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이재명 그 후보가 하는 이야기의 전 부분을 다 허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만 달리하는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어떤 부분에서 그 한국 정치사에서 예를 들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30년하고 다시 전두환, 노태우 10년, 40년, 그다음에 이명박은 50년입니다. 다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치적인 스피치를 할 때는 연역을 하기 때문에 좀 지루합니다.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단어의 배열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광주에서 호남인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은퇴하겠다. 그때 가벼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갖다가 바꿨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재인 후보는 자기는 지금 현재 호남에 여전히 그거는 유효하다. 호남의 지지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호남의 지지가 없으면 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은퇴하겠다 하는 말 나중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뒤바꿔버려야만 순서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길게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배열 순서를 잘못 두면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테이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튼 충분히 이해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좀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를 중간에 막 꺼내버려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런 부분에 막 성질이 급한 사람한테는 이재명 그 후보가 이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 지지하는 20대, 30대, 40대 거기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뭘 갖다 얘기하면 반저하냐 말입니다. 그래, 그 점에서 나는 문재인 후보가 그 이외에는 크게 결정적인 흠이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한민국에 물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틀어도 문제 안 나서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은 제일 마음에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마음에 들어하는 몇 개의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전사가 내 체질이 맞더라. 그건 아무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는 공군 장교로 복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 3년이 인생의 공백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얼마나 여러저러 다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맞더라 하는 거. 그럼 완전히 내가 새로운 남자. 예.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내 후보의 단점 말씀하신 시간이니까 은근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장점인데 단점이 없다 그래. 단점이 없다고 나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걸 그랬습니다. 단점이 없다고 나 생각합니다. 그 내한테는 네. 한 인간으로서. 근데 그런 지점은 있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야권에 나오신 분들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하지만 최소 저는 문과 이과 문재인 이재명만큼은 어떤 식으로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단점들이 장점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후보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정들 하실 거고요. 근데 또 그런 식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 작업 세력이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그렇게 후벼 파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서로 상대 지지자들의 지지를 우리 쪽이 득하지 않고는 대통령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큰 단점으로 보시지 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장점이 이만큼 더 있어라고 서로 장점 자랑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포지티브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두 분의 그 사실상 단점 없어요 말씀하시는 분. 그렇지만 말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 하셨고요. 패션과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재명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떤 후보가 결선에 나갈 것이다고 예측되어지는 부분이 사실상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역전을 한번 노리는 분위기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두 분이 갖고 있는 그 장점만을 모아가지고 정말 강력한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공약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결정적인 한 장면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는데 어느 순간에 원래 지지해왔던 당의 후보니까 찍어줘 이렇게 시작하는 투표가 언젠가는 야, 저 사람 정치인으로 좋아하는 그게 바뀌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열성적 지지로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 드려보는 거거든요. 우리 문과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그때 백원우 의원이 튀어나가면서 살인마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래야 좀 어수선했을 때에 그 문재인